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그곳은 평온하고 조용한 곳으로 대체로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사람들이 쉬쉬하는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이었다. 아무도 그곳에 왜 가지 않는지 혹은 가지 않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곳은 기피해야 할 장소로 여겨져 왔다. 나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 호기심에 이끌려 친구 2명과 함께 그곳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아직 어린 우리는 겁도 없이 호기롭게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오래된 철문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낡은 외관을 지니고 있었다. 철문은 애초부터 잠겨있지 않았고 우리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저택 안은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거미줄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먼지 때문에 숨쉬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는 1층 거실부터 탐험을 시작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와 부서진 피아노가 있었고 벽에는 기묘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림 속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마치 우리를 따라다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친구 중 한 명이 위층을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마치 무너지기라도 할 듯 위태로웠다. 그러나 우리는 겁낼 줄 모르는 아이들이었기에 말을 듣지 않고 발걸음 옮겼다. 2층은 더욱 음침했다. 복도에는 잊혀진 시간 속에 놓인 문들만이 조용히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방 안은 어둡고 차가웠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래된 나무 침대와 낡은 옷장이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벽에 걸린 대형 전신 거울이었다. 그런데 거울에는 낯선 모습이 비쳤다. 우리 셋 외에 한 명의 소녀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모두의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스쳐갔다. 우리는 4명이 아니었다. 겁에 질린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다. 머릿속에서는 설마 라는 생각이 맴돌았고 저택을 빠져나오기 전까지 계속 뒤를 돌아봐야만 했다. 마침내 밖으로 빠져나온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봤다. 그 소녀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그곳에 있었던 걸까? 그 사건 이후로 우리의 호기심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아무도 그 저택에 대해 물어보거나 다시는 그 근처에 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가끔씩 밤에 눈을 뜨면 한 구석에서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 소녀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나를 떠나지 않는 걸까? 이후로도 이따금씩 그 저택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몇몇은 그곳에서 여전히 하룻밤을 보내려는 담력을 과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돌아오는 이야기는 언제나 같았다. 저택에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억은 흐려졌고 나는 자라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저택과 그 소녀의 존재는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있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남았다. 저택에서의 그날의 기억은 아득해졌지만 밤이 되면 간혹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2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인 무수리 마을. 이곳은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곳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다. 마을 사람들이 밤이 되면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이유가 있다. 바로 귀신 저택에 얽힌 이야기 때문이다. 무수리 마을 외곽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다. 아무도 언제부터 그 저택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저택에는 누군가가 살고 있지 않으며 밤이 되면 저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소문만으로 마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어느 해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쯤 서울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이 마을을 찾아왔다. 그들은 도시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잠시 여유를 찾고자 했고 장소가 장소인 만큼 귀신 이야기에 흥미를 가진 친구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 저택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젊은 혈기에 가득 찬 그들은 이내 그곳을 탐방하기로 결심했다. 밤이 되자 달빛이 어렴풋이 저택을 비추고 있었다. 친구들은 손전등을 들고 저택을 향해 걸어갔다. 저택은 생각보다 더 오래되고 낡아 보였다. 문이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가 반갑지 않은 손님을 쫓아내려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저택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덮여 있었다. 벽에는 예전 주인의 것으로 보이는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그들의 눈은 어딘가 모르게 살아있는 듯했다. 그들은 그중 한 그림 속 인물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탐험해보기로 한 그들은 그림을 뒤로하고 저택의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곧이어 그들은 커다란 거실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낡고 부서진 피아노가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다과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슬픔과 공포에 젖어 있는 듯했다. 한 친구가 사진을 집어들었다가 갑자기 비명소리를 들었다. 급히 고개를 돌리니 아무도 없었다. 그 소리는 분명 저택 안에서 들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저택을 나가야겠다는 결심이 서자 그것은 마치 저택이 그들을 가두려는 것처럼 문들이 모두 닫혔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은 이곳이 단순한 폐가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발걸음 소리조차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러던 중 저택 깊은 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어두운 구석에서 울고 있는 듯했다. 호기심과 공포가 교차하며 그들은 그 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작은 방이었다. 방 중앙에는 천으로 덮여있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초들이 켜져 있었다. 가져온 손전등으로 조심스럽게 천을 젖히자 그 아래에서는 낡은 일기장이 나타났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1902년 5월 5일 저택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홀로 남았다. 이곳에 무언가 있다. 그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일기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그대로 전해졌다. 그들이 그 일기장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촛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형체가 없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방을 뛰쳐나와 저택의 출구를 향해 돌진했다. 마침내 누군가가 문을 열 수 있었고 그들은 저택을 빠져나와 곧장 마을 중심지로 달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조용히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이후로 그들 중 누구도 그 저택에 다시 근접하려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전해 내려오는 말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서도 그날의 일을 쉽게 잊을 수 없었다. 결코 해소되지 않은 의문과 두려움이 그들을 끊임없이 따라다녔다. 귀신 저택에서의 그 밤은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던 것일까? 아니며 그곳에 들린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것일까? 그것은 단지 고요한 시골 마을의 한낱 소문일 뿐이었을까? 누구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귀신 저택 안에서는 그들만이 알고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이름은 지훈.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다. 이번 여름 방학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던 터라 친구들과 함께 바다 근처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이곳은 인터넷에서 귀신 마을로 불리며 여러가지 괴담이 떠도는 장소였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믿지는 않았지만 호기심을 자극하긴 했다. 우리 일행은 총 5명이었다. 나 그리고 내 고등학교 친구들인 민수, 영진, 혜진, 그리고 나은혁.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마을에 도착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마을은 어둠에 잠겨 특별할 것 없이 조용했다. 예약해둔 민박집은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 집주인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떠나기 전 한 가지 충고를 했다. 밤에는 마을 너머 해변 쪽으로 가지 않는 게 좋아. 특히 바위 절벽 근처는 위험해. 사람들이 그곳에서 실종되기도 했지.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웃어넘겼다. 우리가 찾아온 건 무섭다기보다는 신기한 이야기가 더 궁금했기 때문이다. 짐을 풀고 늦은 저녁을 먹은 우리는 민박집 거실에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럼 오늘 밤 해변으로 가볼까? 혜진이 제안했다. 그러지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귀신 한번 보고 가야지. 영진이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우리는 손전등을 챙겨 나섰다. 바람이 조금 불고 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을 지나 해변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다. 해변은 생각보다 넓었고 멀리 바위,
절벽이 어렴풋이 보였다. 우리는 불을 피우고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다. 여기 오면 어떤 귀신이 나온다더라. 민수가 물었다. 나연이 대답했다. 어떤 여자의 귀신이라던데. 자신의 애인을 기다리다 죽은 여자. 남자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고 여자는 절벽에서 몸을 던졌다고 해. 그래서 그 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내가 물었다. 그냥 사라진다고 하더라고. 귀신에게 홀려서 마치 바다로 걸어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이야기는 점점 무서워졌고 우리 중 몇몇은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모닥불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꺼져버렸다. 뭐야, 바람 때문인가? 영진이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순간 모두가 침묵에 빠졌다. 그때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낌이 들렸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한 소리였다. 우리 모두 얼음이 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돌아가자. 민수가 빠르게 일어섰다. 우리 모두 그를 따라 일어섰다. 혜진은 손전등을 들어봤지만 배터리가 나갔는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민박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걸음을 재촉할수록 여자의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확실히 뭔가 이상해. 나연이 계속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마침내 민박집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울음소리는 푹 그쳤다. 우리는 거의 질주하듯 민박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모두 거실에 모여 얼굴을 확인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는 귀신 이야기에 묻지 않을래. 영진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곳에 더 머물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도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특히나 그 수수께끼 같은 여인의 울음소리를. 그 이야기는 우리만의 비밀로 남게 되었다. 이것은 여러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긴 여행의 끝에 우리 일행은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상력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